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적 문제가 전 세계 바다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 활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원과 바다 위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같은 지역의 해적이 국제사회에 익숙해진 것과 달리 서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 근처 해역에서는 새롭고 증가하는 위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해적들은 작은 어선뿐만 아니라 큰 상선들을 공격하며 강력한 무기와 전문적인 작전 수행으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응하기 위해 전함을 배치했지만 해적 활동의 복잡성과 교활함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자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해적과의 싸움에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어선이 공격을 받았을 때 정부뿐만 아니라 해군도 신속하고 결연한 반응을 보여 해상 안보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존재감은 일부 지역에서 해적 활동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했으며 이 나라의 명성과 해상 안보 분야에서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현재 해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특히 서아프리카의 해적 문제와 한국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상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제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교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 바다에서는 중국 어선 못지않게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선이고 화물선이고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약탈을 일삼는 이들의 정체는 바로 아프리카 해적. 유독 큰 피해를 입었던 유럽연합은 주요 출몰지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해적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 수가 위낙 많고 신출귀몰했던 탓에 번번이 역공을 당하기 일쑤였고 이에 기세가 오른 그들로 하여금 더욱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집단으로 변모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군벌이 된 해적. 하지만 잘 나가던 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많은 어선 중 하필 한국 어선을 공격해버린 것이었죠. 전 세계 바다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적이라 하면 가장 먼저 수에즈 운하길목에 위치한 소말리아 해적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이곳은 다국적군이 항시 주둔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적들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제외하면 사실상 피해 액수가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 세계 해적 습격 사건이나 그 중에서도 선원 납치와 같은 강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가리키며 이 근처를 지나는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는데 해당 장소는 의외로 아프리카 대륙에 정반대에 위치한 서아프리카 해역이었죠. 지난해 해적에 의해 납치된 선원 총 135명 중 130명이 이곳에서 발생했고 특히 나이지리아 인근 해역에서는 35건의 해적 사고와 62명의 선원 납치가 일어나 서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선박 피랍 사건과 관련해 나이지리아, 토고, 카메론 인근 해역을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들은 주로 내전에서 쓰다 남은 고성능 무기로 무장하여 화력이 뛰어난 데다 자신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를 침몰시키는 등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되도록 해안가에서 먼 바다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한 길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수부의 경고에도 불구 최근 가나 앞바다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인 선장의 어선이 해적들에게 피랍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드라이어드 글로벌에 따르면 참치잡이 어선 아틀란틱 프린세스호에는 한국인 선장을 비롯 중국인 3명과 러시아인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었고 이와 관련 러시아 현지 대사관 측도 스푸트니크 통신을 통해 자국의 속보로 전함과 동시에 가나 외교부와 접촉 중임을 보도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해적들이 타고 있던 배가 그동안 흔히 볼 수 있었던 보트 형태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해적은 일반적인 선박이 아닌 군용 고속정을 타고 빠르게 접근해 총을 발사한 후 5명의 무장괴한이 어선에 올라탔고 처음부터 선원 납치가 목표였던 것처럼 어선을 버려둔 채 신속히 그 자리를 떠났는데 사고 장소도 평소 해적 출몰 지역으로 악명 높았던 곳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장비가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마치 해군처럼 훈련받은 듯 보인다며 갈수록 대담해지는 해적들의 범행에 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 정부 측은 해적들의 활동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군함은 겨우 10여 척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제대로 가동되는 것은 4에서 5척에 불과하다며 해군은 그저 유명무실할 뿐. 현실적으로 단속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기도 했죠. 헌데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애초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수에즈 운하 인근에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데에는 한국 해군의 존재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실제로 동아프리카 인근 해역은 소말리아 해적들을 중심으로 최악의 우범지대로 손꼽혔지만 청해부대를 주축으로 한 연합해군의 활동과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으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단 한 건이 해적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럽과 중국, 일본 등 세계 100여 개의 국가들은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그저 성명을 내고 더 많은 군사정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읊조린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정확히 이 시기부터 해적들 사이에선 적어도 한국어선만큼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로 퍼짐과 동시에 활동 반경이 급격히 줄어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정과 기아, 자원 부족 등 해적 창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적 소탕은 풍선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동아프리카의 해적들이 서아프리카 해역으로 옮겨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피랍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아프리카 해적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선전포고를 날렸는데요. 해수부 측은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에서 해적 사고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청해부대 지휘부를 불러들여 해당 지역 치안에 대한 완벽한 임무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작년 가나 해역에서 피랍된 마린 711호 사건 이후 밝혀진 내용으로 그동안 아프리카 서부 해안은 해적 출몰이 많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세력 확산 등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기니만 일대를 중심으로 해적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활동 영역 역시 점차 먼 바다로까지 넓혀지면서 해상 교통로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 아프리카 해적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없다면 한국이라도 나서야 한다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가장 현실적 대책은 군함을 보내 화력의 차이를 통한 공포로서 해적들을 잠재우는 것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마린 711호 피랍 당시 실제로 한국 정부는 마치 바다에 해군처럼 진치고 있는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문무대왕호를 긴급화 견했습니다. 해적들이 보유한 화기의 성능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곤 하나 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강력했던 이 군함은 고작 1분에 20발의 포탄을 날릴 수 있는 고성능 함포와 수백 km 밖에 떨어져 있는 빌딩의 몇 층 몇 번째 창문까지 나노 단위로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탄을 갖춰 마음만 먹으면 단 몇 분 안에 해적 본거지 자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국제법을 준수하는 한국 해군이 주권국인 나이지리아 영토 내에 있는 해적 본거지를 직접 포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해적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바다에는 문무대왕호가 지키고 있고 내륙으로 가는 길엔 악명 높은 보코하람과 정부군이 버티고 있었으니 인질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한 해적들은 본거지에 갇혀 나올 수가 없었고 이들은 결국 인질 석방을 택함과 함께 자진해서 정부 측에 항복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무엇보다 해적들을 절망케 한 것은 한국 해군의 말도 안 되는 방어무기였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개발 완료된 유도미사일, 해공은 일부 대공미사일처럼 항공기 유도폭탄과 같은 비행체뿐만 아니라 함정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대공 탄두가 보동 파편형이며 통상적인 대함 미사일에 비해서는 폭약이 적지만 대형 플랫폼에서 운용되는 중대형 미사일들은 자체 운동에너지만으로도 강력해 함교나 센서 부위 등에 명중하면 전투 불능은 우습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타 대함 미사일과는 달리 500mlh 단거리에 위치한 적을 공격하더라도 돌아오는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폭발 범위를 자랑하는데 과거 지중해에서 미 해군과 터키군이 합동훈련을 할 때 미 항모에서 실수로 발사된 시스페로우 함대 공미사일이 터키 군함의 함교를 대파해 폐함 처리된 적이 있었고 나모세티아 전쟁에서도 러시아 해군이 구루지아 함대를 공격했을 시 명중된 구루지아 고속정 여러 척이 동시에 격침되는 등 당시 사용된 미사일보다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해공 앞에 사실상 해적이 갖고 있는 무기는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선 군함 앞에 정면 대결을 펼치려는 해적이 있겠냐며
이 같은 무기들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의외로 막다른 길에 몰린 해적이 군함을 공격한다거나 혹은 상선으로 오해해 성공을 때리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물론 해적들의 무장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우려한 주요 선진국들은 제국주의 시절 즐겨 사용하던 압박전술인 포화 외교를 거론하며 필요 이상의 화력을 동한 공포의 각인이 오히려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해로 청해부대의 출현이 효과를 거둔 이후 러시아 또한 자국 유조선이 필압됐을 당시 중무장한 구축함을 출동시켜 막강한 화력으로 해적을 제압한 이후 그들의 모든 물품을 압수하고 맨몸으로 소형 보트에 태워 해안에서 500km 떨어진 망망대에 그것도 식인상어 서식지에 방면한 적이 있었는데 떠나기 전 그들의 모선을 함포 사격 훈련용 표적함으로 벌집을 만들어버리자 이 사건은 해적들의 뇌리에 강하게 꽂혔고 이후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국기를 단 선박이 납치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재발되지 않기도 했죠. 청해부대를 피해 동쪽으로 달아난 해적들이 한국의 새로운 무기를 보고 이번엔 또 어디로 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를 넘은 행위를 참지 못한 필리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이 중국의 괴롭힘으로부터 한국이 나서달라며 한국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이 설치한 해상 장벽을 처음으로 직접 제거해 나서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충돌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당 동영상과 함께 장벽이 항해를 방해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장벽 제거가 페르디난드 대통령 지시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남중국해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필리핀 주변 지역인데요.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받은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번 성명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영토 주장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에 필리핀은 지난 4일 중국 측 선박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던 분쟁 해역 암초 부근에 또다시 보급선과 해경선을 보내며 중국을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필리핀의 행동에 중국은 자국의 허가 없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해역에 필리핀이 무단 진입했다며 필리핀 선박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간이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들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좌초한 군용선에 불법 자재를 운송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하고 영구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좌초 군함을 예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이번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갑자기 필리핀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한국 조선업이 필리핀 해군을 완전히 손안에 넣고 있다며 이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와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미국 매체 네발뉴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발뉴스는 한국은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며 각종 함정의 판매와 구형함 성능 개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필리핀 해군을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해군은 2028년까지 한국으로부터 RIN 호위함, 초계함, 원양 초계함 등 최소 12척의 전투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호세 리잘급의 성공적인 인도 이후 필리핀 해군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을 함정들을 합하면 사실상 모든 수상 전투함이 한국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수상함을 싹쓸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에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 방산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나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건 한국의 오랜 함정 건조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외국 함정이 우리나라 해군 장병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항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다름 아닌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인 호세 리자람이 3년 만에 정기 창정비를 위해 입항한 겁니다. 호세 리자람은 필리핀이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한 함정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캐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 공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취역 첫해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금은 필리핀 해군의 대표 주력 함정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렇듯 호세 리자람의 성공으로 HD현대중공업은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안토니오 루나함도 재작년에 필리핀에 인도하며 엄청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HD현대중공업은 다른 함정들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서 2021년 필리핀에서 수주한 3,200톤급 초계함 2척 중 첫 번째 함정을 올해 5월 착공해 건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함정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호세 리자람을 필두로 앞서 두 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에 대해 필리핀 해군에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게 추가 수주로 이어졌던 겁니다. 35년 전에 시작한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출 역사가 비로소 정점에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 엔데버호를 인도하며 함정 수출 시대를 열었고 이어 1997년 방글라데시의 경비함, 2001년 베네수엘라의 군수지원함을 잇따라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 HD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이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중 60%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수출은 HD현대중공업이 오랜 기간 국내 함정을 건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1980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1,500톤급 울산함을 건조하며 본격적인 국산 전투함 시대에 막을 올렸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79척의 수상함을 건조했으며 잠수함도 9척을 건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돼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지니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해 2008년 해군에 인도한 걸 비롯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중 2척을 건조했는데요. 또 총 3척을 건조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모두 수주하며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게 될 6척의 이지스함 중 5척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은 미래 첨단 함정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앞서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며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MADEX에서 공개한 KDDX 모형은 통합 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체계를 적용해 체계 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래무기체계 추가 탑재나 추후 플랫폼의 성능 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 기술력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인스 포캐스트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국 군용 함정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함정 시장 규모가 7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 업계가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극찬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 가운데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중국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작은 함정을 인도받는다고 할 때도 길길이 날뛰며 크게 경계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호세 리잘급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작전 배치에 따라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군 함정을 다 때려잡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고 격파하고 있는 건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함정들인데 해성과 해공이 이들 함정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크게 겁을 먹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열세인데 한국의 퇴역함에 강력한 무기까지 탑재하자 중국의 이지스함으로도 필리핀 해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여러 선진 기술들을 해군력에 총집결해 담대한 발전을 나날이 이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 주최로 열린 2023 네이비시 고스트 발전 컨퍼런스에서는 해양 군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MUMT 구축과 완전 자율 무인체계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AI 기반의 무기체계 기술을 선점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도 완전 자율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위한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재 전투용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해양전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활약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수출하는 K방산의 대표작 중 하나인 K 흑표 전차가 글로벌 탱크 전투력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하카즈닷컴 HOTCARS 캄이 발표한 화력이 가장 뛰어난 전차 10종 10배털 탱크스 위드 더 모스트 파이파워 순위에서 한국의 K 흑표 전차는 당당히 8위에 올랐습니다. 하카즈닷컴의 선정 이유를 보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군사적 수요가 많은 나라다. 전투 탱크 부문에 있어서는 수년 동안 K 흑표를 보유해왔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도전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다. 특히 K 흑표의 화력과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K 흑표는 전설적인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 모델에서 파생됐다.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 전차의 자부심이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차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K 흑표 전차는 분당 10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현대 WIA 120-55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장갑차와 헬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K 흑표는 전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군 전차와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당 10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연사력은 얼마 전 있었던 폴란드 대통령 앞에서의 첫 실전 사격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K 전차는 현대 WIA 120-55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고 12.7K6 기관총과 7.62 통축 기관총도 탑재돼 있습니다. K 흑표는 지난 1995년 개발이 시작돼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고 지난해 12월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돼 1차 수출 규모는 약 180대, 약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헌데로템은 오는 2025년까지 1차 공급을 마친 후 폴란드형 K 전차인 KPL 800여 대 추가 공급할 계획인데요. 지난 3월 K 전차에 대한 실사격 훈련은 폴란드 동북부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고 자주포 1차 물량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례적으로 고위 정치권 인사들이 K고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도착한 부두까지 마중을 나와 환영 행사를 열 정도로 한국에서 온 신형 무기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날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참관해 K 전차의 실사격 출련을 지켜봤습니다.
폴란드군은 4대의 K 전차를 투입해 1.2km에서 2.7km에 떨어진 다양한 표적 대부분을 명중시켰는데요. 특히 2.5km와 2.7km 장거리 표적을 명중시키자 찬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사격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귀국한 폴란드군 요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사격장을 찾았고 부하슈차크 장관과 함께 K 전차 위에 직접 올라 16기갑사단 참모로부터 직접 사격 관련 브리핑을 받고 실사격 훈련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사실 이날 행사에 두다 대통령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참석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행사 비중이 커졌지만 K 전차의 위력은 문제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이날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까지 트위터에 올리며 2025에서 2039년 폴란드군의 주요 개발 방향과 국가방어 정책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혀 한국 방산에 대한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 등 초도 물량이 도착했을 때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걸리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까지 직접 달려가 환영 행사를 열었는데요. 전력화 행사가 아닌 해외 무기 초도분 도입 행사에 군 통수권자까지 참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두다 대통령은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폴란드에서 K 전차의 실사격이 이뤄진 뒤 K 전차 제조업체인 현대로템과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 PGG, WGM 등 3사는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컨소시엄 3사는 폴란드 국방부와 2차 사업계약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폴란드군이 도입할 K 전차는 총 1000대에 달합니다. 이 중 180대는 한국군이 도입 중인 것과 똑같은 형이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형 KPL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군 K 전차에는 없는 원격 조종기관 총타발 CWS,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 방호체계 APS 등을 장착하게 됩니다. 또한 820대 중 320대는 한국에서, 나머지 500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추진됩니다. K 전차는 최근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오파르트의 전차에 고배를 마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K 전차의 명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K 전차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 레오파르트 어칠 전차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오다 올해 초 독일제로 결정됐는데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최근 디브리핑, 즉 사업 결정 배경과 내용 등을 해당 업체에 설명해주는 브리핑을 통해 가격 면에서 K가 우수했고 성능 면에서도 동등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노르웨이군에서는 K 전차를 원했지만 독일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는 지난해 K 구매를 결정할 때 K가 레오파르트 EH1보다 우수하다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 결과를 입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즉 노르웨이의 분석을 보고 폴란드는 K를 서둘러 도입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전차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평원지대가 많은 폴란드는 전차장갑차 등 기갑부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러시아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무기들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폴란드 역시 전차 사업에서 당초 미국제 에미레이나 독일제 레오파르트의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성능, 가격은 물론이며 빠른 납품까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앞세운 한국의 K 전차 대량 구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미국 에미레이 전차는 240대로 우리 K 전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비롯해서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이제는 미국, 독일 등이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냉전 이후 무기 생산 라인이 크게 약화됐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위산업재 가동에 나선 것도 우리에게는 도전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폴란드를 유럽의 방산 수출 거점으로 삼아 제3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하슈차크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한폴란드 방산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쫄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 업계는 공동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확인시켜줬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방산 업체들과 K 전차 1000대, K고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무기 수출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와의 1차 계약은 120억 달러, 약 15조 6천억 원 수준이지만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 등 전체 물량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0억 달러, 무려 52조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전차 7대를 추가로 인도해 이번에도 납기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K 촉표 전차가 오늘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했다. K 전차는 기계화부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작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5년까지 K 전차 180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한 이후 지난 3월 1차 공급 물량 일부인 5대를 조기 납품했고 2개월여 만에 7대를 또다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 공급한 K 전차는 총 22대입니다. 이렇듯 한번 계약하면 납기일은 물론 모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다 보니 해외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아마 자신들이 다음 침공 대상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지난 1월 푸틴의 측근 주라블료프 총재가 러시아 국영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도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도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발칸반도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들 국가들까지 위협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군 현대화와 개혁의 이반자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리우시 부하슈차크는 지난달 11일 영국 더 타입스와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나온 독일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는 앞으로 6에서 10년 내 나토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비하는 태세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부하슈차크는 이 보고서는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그간 나온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너무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동부 전선을 차지하는 국가들에겐 3년의 여유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새 정권의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현지 언론 슈퍼이스프레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폴란드와 같은 나토 국가들의 영토를 침공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그중 질문받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훈련 드래곤 24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래곤 24는 냉전 이후 나토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총 31개 나토 회원국 전체와 차기 회원국인 스웨덴의 병력까지 총 9만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9개국에서 약 20.000명의 병력과 3.500개의 무기가 참여했는데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러시아 간의 전략적 관문인 수바우키, 게베스 UWATKI 갭 주변을 포함하여 동맹의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폴란드 북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폴란드 제11 기갑 기병사단이 주력으로 배정됐으나 특수부대, 공군, 해군, 영토방위군도 참여하고 NATO의 강화된 전방 주둔 전투그룹 폴란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중심에 선 폴란드군은 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해 최정예 기갑 무기들을 이동시켰는다. 이동 중에 눈에 띄는 마크가 보였습니다. 바로 K 전차에 그려진 흑표 마크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한국에서 긴급 도입한 K2 흑표 전차가 급히 훈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영상을 보면 전쟁터에 급히 공수되는 핵심 전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수송기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기, 곡사포, 박격포 등 모든 무기들이 옮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K-전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시간 후 K-전차는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 숲속으로 신속히 긴급 배치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험한 지형에 강하고 가볍고 힘이 좋은 K-전차는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된 핵심 전력인데 이번 훈련에서도 산지나 숲속에 배치되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K-전차는 러시아에게는 공포이고 유럽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훈련에서도 K-전차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K-전차는 야지에서 시속 50km로 이동하면서 2km 이상의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주력 전차 T-72는 사격 통제 장치 성능이 떨어져 이동 중에 적의 전차를 사격할 수 없고 야간 조준경이 현격하게 떨어져 어두워지면 싸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T-72를 가지고 폴란드 지형으로 밀고 들어오면 산악지역과 숲속에 배치된 K-전차에 초전 박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토의 많은 국가들은 K-전차, K-구자 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해 최전방에 배치한 폴란드를 믿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폴란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30조가 되는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한국에서 대출 보증이 되지 않아 무산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국회에서 수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기 수출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기를 수출하려는 한국의 방산기업들도 한숨을 돌렸지만 지금 시급하게 무기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폴란드 새 정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측과 체결한 집행계약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군사 장비가 체계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무려 1000대나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K-전차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게서 1000대 도입 계약을 한 폴란드가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움 국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달 28일 K-전차가 PIP 업그레이드로 이 몬스터 탱크가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의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에밀 에이브럼츠, 독일산 레퍼드, 영국산 챌린저가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탱크 이름이지만 한국의 K 블랙팬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은 이 주력 전차 MBT가 현역에 투입된 동급 최고의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 블랙팬서는 이미 강력한 플랫폼이지만 업그레이드된 K PIP 변형은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설계에 포함된 향상된 기능 중 일부는 업그레이드된 반능 동형 8연가 장치, 고해상도 지형 스캐닝 시스템, 하드킬 대미사일 시스템, 비폭발 반응 장갑, 그리고 장갑과 차량의 화력과 잠재적인 탑재량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열 화학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해외 군사 유튜버는 K-전차가 PIP 업그레이드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이를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한 해외 네티즌은 안타깝게도 폴란드는 K 구매와 현지 제조를 위해 잘 협의된 거래를 낭비할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180개를 추가로 주문하고 BMS와 라디오를 싸게 장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테스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K-전차를 자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계약을 한 폴란드가 이를 머뭇거리면서 최고의 기회를 날릴 것 같다고 말하고 노르웨이는 이 전차를 테스트하고도 어리석게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 K1을 업그레이드한 K122의 구성까지 공개했습니다. K-전차와 유사한 향상된 포수 조준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MBC 보호장치, 에어컨 시설 및 보조 동력 장치를 포함하여 몇 가지 주요 개선을 자랑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포순 조준경은 탁월한 해상도, 3세대 열성능 및 자동 추적 기능을 제공하여 전장에서 탱크의 전투 효율성과 상황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K-전차뿐만 아니라 K1전차까지도 최고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기들을 만들고 수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강점은 가장 빠르고 강력한 업그레이드라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의 많은 국가들과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의 국가들까지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